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고 완전한 건강을 주는 팬데믹 시대의 평생 건강법은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로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팬데믹 시대의 평생 건강법 이 책은 통합의학과 인생전환 분야의 개척자인 디펙 초프라와 하버드 대학 신경학과 석좌 교수이며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유전학 노화연구소 소장으로 신경 관련 질병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는 연구 분야의 선구자인 루돌프 탄지 박사가 제시하는 완전한 건강 힐링 책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 정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건강은 우리 삶의 평생에 걸쳐 중요한 화두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환자인 동시에 치유자가 되는 치유의 자아를 활용해야 합니다. 치유의 자아는 우리의 일부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다루고 누구는 병에 걸리고 누구는 늘 건강한 이유, 삶의 목적과 의미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건강 상태에 놓여 있든 치유의 자아가 이미 힐링을 이루었다는 신념을 선택하면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건강과 웰니스를 누리게 됩니다. 이 책은 힐링의 비밀을 깨닫고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치유의 자아를 일깨워 최상의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며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은 물론 환자들을 치료하는 지혜와 의술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총체적 면역이 몸에 대한 것 그 이상을 요구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마음의 역할이나 마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행동과 습관, 가족의 영향은 어떨까? 질병의 다른 흔한 원인보다 병원체가 실제로 더 중요할까? 예를 들어 암은 침투하는 미생물과는 거의 상관이 없지 않은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면역을 위해서는 마음과 몸 사이에 경계를 허물고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심신상관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그에 따라 이 책에서는 전체성의 진정한 의미를 충족시키는 치유의 자아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한다. 치유의 자아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유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치유자와 환자라는 이 두 가지 역할은 오랫동안 서로 분리돼 있었다. 지금도 이 두 가지 역할은 외부 치유자와 그에게 의존하는 환자가 각각 맡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외부이다. 의료와 돌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 몸에 관한 한 이런 전통적인 역할 분담이 더는 현실적이지 않다. 면역은 외부 치유자가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넓은 의미로 면역이 핵심인 전반적인 치유 반응이 먹혀들지 않을 때 의사가 외부 수단을 동원해 개입한다. 그러나 의사가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몸이 병원체 DNA의 각축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것 사이에는 간극이 크다. 의사, 환자의 파트너십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 DNA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치유의 자아이다. 외부적인 치유자를 동원하는 대신 환자가 내면적으로 치유자와 자신의 역할을 통합함으로써 갈수록 커지는 면역에 대한 위협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질병에 걸렸을 때 의사의 치료를 무시하거나 피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늘 자신의 면역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행동하면 전체적인 웰빙 상황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 치유의 자아가 주는 혜택으로는 인체에 고통을 주지 않으며 외부적인 치료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연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바람직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해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바람직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함으로써 많은 종류의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으며 심지어 치매 증상을 역전시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나이, 수명과 더불어 건강 수명도 길어진다. 성공적인 노화의 비결이다. 치유의 자아를 적극 활용하면 증상이 시작되는 단계 이전부터 치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물 의존을 막을 수 있다. 대부분의 약은 질병의 진행 과정에서 뒤늦게 처방된다. 하지만 일찍 선제적으로 개입하면 약이 필요한 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심장병과 암은 현재로서는 약물 치료 필요성이 가장 크지만 그런 병을 포함한 거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관련 질병에 선제적인 행동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은 자신이 환자인 동시에 치유자를 의미하는 치유의 자아라는 이중 역할을 채택한 실질적인 결과이다. 치유의 자아를 활용하려면 의식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의식하지 못하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자가 치유 가능성이다. 현재 연구자들은 동물과 사람 둘 다에서 섭식, 운동, 나이,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면역체계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건강한 삶을 위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면역체계의 개선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면역과 관련된 강력한 증거를 마음과 몸의 연결에서 찾을 수 있다. 가족을 잃어서 생기는 비탄과 우울 등의 여러 심리 상태는 면역 기능을 약화해 병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 이런 면역 약화를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특정 세포에서 물리적인 변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면역의 정의를 좀 더 넓게 확장한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소외된 삶을 살 경우 고혈압과 심장병 같은 라이프 스타일 관련 질병이 찾아올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증거는 더 많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면역은 총체적인 면역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신체적인 측면만 포함하는 면역 체계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똑같이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치유의 자아에서 자아가 핵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아라고 하면 심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지만 몸과 관련 없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독립체를 가리킨다.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당한 세월이 지난 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엘렌 랭어 교수는 우리 사회가 인간의 노화를 너무 오랫동안
무력화로 가는 일뱅통행로라고 믿었다며 그 통념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목적으로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다. 그녀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약 없이 노화의 조짐을 역전시키고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몸을 완전히 건너뛰고 곧바로 마음으로 접근했다. 1981년 노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건강한 70대 남성 지원자 8명을 미국 뉴햄프셔주 옛 수도원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 1959년 환경 그대로 생활했다. 그들은 20년 더 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1959년에 사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완전한 몰입을 요구받은 것이다. 그들을 타임캡슐 그룹이라고 불렀다. 닷새가 지난 뒤 젊은 시절의 세계로 몰입한 그룹은 유연성과 기민성 자세에서 실제로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놀랍게도 시력을 포함해 나머지 8가지 측정치 중 7가지도 더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독립적인 외부 심사단이 평가했을 때 그들의 모습도 이전보다 더 젊어 보였다. 랭어 교수는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 중요하다며 관점을 바꾼 피험자들은 자신의 몸도 바꿀 수 있었다고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키고 뇌를 훈련시켜 새로운 신경 경로를 계속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관점을 바꾸는 것이 그런 경험의 대표적인 예다. 노화의 역전은 치유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회춘과 치유가 둘 다 전적으로 물리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이며 마음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신체적인 현상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 믿음을 깨뜨린 사람이 랭어 교수이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 비로소 노화와 질병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약이 아닌 새로운 경험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요즘 들어 양로원의 고령자들은 동물 매개 치료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을 돌본다. 또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음악 치료를 받는다. 간호사 도움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하던 파킨슨병 환자가 옛날에 즐기던 음악을 듣고는 갑자기 균형을 잡고 심지어 댄스 스텝까지 밟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음악의 치유력이다. 즐거운 기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가져다주는 치유 효과다. 병을 부르는 것도 내보내는 것도 내 선택이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의 2010년 1월 18일자 표지에 당신의 유전자는 왜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후성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은 당신의 선택이 당신 자신의 유전자와 후손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는 혁명적인 메시지가 실렸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자는 이제 더는 고정불변의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고 나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후성 유전학이란 DNA 서열의 변화 없이도 유전자 발현의 패턴이나 활성이 변화하고 이것이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후성 유전학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완전한 생명 설계도와 생명 작동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각자가 식생활과 운동 등 마음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생각과 신념 등 마음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타고난 유전자를 슈퍼 유전자로 작동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슈퍼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잠들게 할 수도 있다. 사람들 마음을 두려움, 분노, 갈등, 절망 등 부정적인 생각과 신념이 지배하면 슈퍼 유전자의 작동 스위치가 꺼져 병을 불러오게 되고, 반대로 마음 한가운데에 평화, 사랑, 조화, 희망의 생각과 신념을 담아 놓으면 치유의 자아, 곧 슈퍼 유전자가 깨어나 병을 사라지게 하고 건강과 웰리스가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이 발견한 과학적 사실이다.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는 심신상관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책에서 보디 마인드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다. 충분한 생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붙여 부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뇌의 기능에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의 내장을 포함한 몸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 그 생물학적 근거이다. 이런 사실이 30년 전에 밝혀지면서 의학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물리적으로 뇌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면역체계가 몸 전체의 거대한 화학적 메시지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면역체계를 떠다니는 뇌로 부르기 시작했다. 몸과 마음의 연결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분자 차원에서 실제로 전부 연결된 상태이다. 기분, 믿음, 기대, 두려움, 기억, 성향, 습관, 경험 등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화학적 증거는 모든 사람을 확신시킬 만큼 충분하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의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체적인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치유라는 사실이다. 치유는 이 책의 핵심이다. 세포는 원래부터 고유한 화학적 의식의 형태를 사용한다. 면역체계는 그런 화학적인 의식을 통해 늘 깨어 있으면서 잠재적인 침입자나 외부의 위협을 끊임없이 감시한다. 이렇듯 면역 반응은 심장 박동이나 호흡처럼 자족적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의학도는 면역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내재적인 반응이라고 배운다. 그러나 그 모델에는 결함이 있다. 심호흡을 해보면 그 결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호흡은 원래 자동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능력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곳으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공포 영화를 봄으로써 의도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또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바꿈으로써 대사를 조절할 수 있다. 즉, 우리 몸에서 불수의적으로 일어나는 과정과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치유의 자아가 필요하다. 몸은 생존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지만 건강하게 번창하는 방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이 더 건강하다. 우리가 전반적인 행복을 얻는 한 가지 열쇠는 사랑받는 느낌이다. 그렇다면 세포도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을까? 사랑은 신뢰와 기쁨, 온정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다. 어떤 다른 감정도 사랑에 비할 수 없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사랑이란 순전히 감정이 아니라 우주의 힘이라고 칭송했다. 아이는 특별히 더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부모와 친밀한 유대를 느낄 필요가 있다. 사랑은 어떻게 또 왜 신체적 건강을 증진할까? 첫눈에 반한 사랑의 열병이 진지한 사랑으로 성숙하면 우리의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랑이 아주 깊어지면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의 문이 열릴까? 인간의 경험은 이 모든 분야에서 사랑이 특유의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는 뇌의 어느 부분에 애착과 사랑의 지도를 보관하고 있다. 그건 어머니의 무릎, 친구가 잡아주는 손, 연인의 포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내면에 이 모든 것을 갖고 다닌다. 우리가 추락할 때 잡아주기 위해 그것들이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다.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도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유아기부터 겪어온 모든 인간관계로 형성된 지도가 들어있다. 이 역시 전인적 시스템 현상이다. 또 사랑은 치유 반응에 끼칠 수 있는 효과다. 치유에는 면역체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감정이 면역체계를 바꾼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다. 우리 내부에 각인된 생각이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됨으로써 삶이 좀 더 진실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연히 그리고 일시적으로 확장된 의식 세계로 들어간다. 신비주의 시인들은 강렬한 인간의 사랑을 신의 사랑과 연결하면서 그런 세계를 칭송했다. 어디에서 느끼든 새로워진 느낌, 마음의 차원에서 형성되는 유대감,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 기쁨과 흥분, 정신적인 고양, 다른 사람을 향한 열린 마음과 공감, 온정, 몸이 가벼워진 느낌, 에너지나 빛이 몸을 통과하는 느낌과 경험들이 사랑에 속한다. 우리가 삶에서 선택하는 거의 모든 것은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나머지는 태도나 인생관과 관련이 있다. 사랑은 치유의 힘이다.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번성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시들어간다. 사랑은 자긍심을 높여 자신을 더 잘 돌보게 해준다. 또 사랑은 스트레스와 불안증, 우울증을 완화해주고 만성염증을 줄여주며 심장병과 당뇨병,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고령 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다. 사랑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의식의 상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선택을 끊임없이 치유 상태로 연결하는 우리의 의식이다. 몸과 마음 중 어느 쪽이 더 똑똑한가? 어느 쪽이 더 창의적인가?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가? 당신은 현재 어느 쪽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몸보다 마음을 더 높이 평가했다면 잘못된 옛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사실은 몸의 지능은 수백만 년 동안 축적돼 왔으며 이성적인 마음보다 훨씬 깊다. 몸은
보디마인드 합작회사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이를 깨달으면 누구나 자신의 지혜로운 치유자가 될 수 있다. 몸의 지혜에 도움을 주는 선택에는 스트레스 줄이기,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 방지하기, 매일 운동하기, 몸에 해로운 공기, 음식, 물 피하기, 가공을 최소화한 유기농 자연식품 섭취하기, 매일 밤 숙면 취하기, 좋은 기분 유지하기, 매일 하루 중 혼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 갖기, 불필요하게 주의를 분산시키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기, 교감신경 항진에서 벗어나기, 일상적인 도전에 차분한 각성 상태로 대응하기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자존감, 고유한 견해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내면의 삶을 되찾고 싶어한다. 자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치유를 원한다. 하지만 어떤 자아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아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삶의 진행 방향은 그 자아 중 어느 것을 강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나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다. 선택이 가능한 자아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외적인 자아다. 돈, 출세, 격이 맞는 동네, 멋진 주택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적용되는 사회적인 페르소나를 가리킨다. 그럴 경우 나는 그런 요소와 관련된 꼬리표를 달게 된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부유한 동네에 병원을 가진 의사로서 사교계 명사인 아내를 두고 주식 투자도 많이 하는 사람과 미혼모에 막노동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완전히 서로 판이한 자아가 나올 수 있다. 둘째는 내적인 자아다. 닫힌 문 뒤의 자신을 가리킨다. 내적인 자아는 감정과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가장 중시되는 가치에 행복한 결혼, 만족스러운 성생활,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녀 등이 포함된다. 내적 자아의 부정적인 면은 일상생활에서 부닥치는 개인적인 시련과 괴로움이다. 이 경우 나는 일상적인 존재의 희망과 두려움에 연결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어 보이는 불안정과 불안, 우울, 절망을 의미할 수 있다. 셋째는 무의식적인 자아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알 수 없는 자아다. 대다수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본능과 욕구가 그 자아를 지배한다. 가장 위협적인 측면의 무의식적인 자아는 그림자로 불린다. 분노, 폭력, 질투, 복수, 실존적 공포 등 가장 나쁜 인간적 특성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 또는 그와 달리 무의식적 자아의 어두운 면을 가리거나 밝은 쪽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예술가, 음악가, 시인은 후자를 지향한다. 그들은 무의식적인 자아를 두려운 영역이 아니라 표출되기를 기다리는 창의성의 원천으로 활용한다. 넷째는 고차원적인 자아다. 일상생활의 갈등과 혼란을 초월하고자 하는 자아다. 경험으로 보면 외적인 자아와 내적인 자아, 무의식적인 자아는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개념을 인용하자면 인류 문명이 불만으로 가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무의식의 분출은 전쟁과 범죄, 폭력을 가져온다. 개인적인 괴로움이 공적인 성공을 뒤덮어 버린다. 예술은 창의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르치지만 그런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세계의 지혜 전통에 따르면 너무 많은 갈등 사이의 투쟁은 투쟁 차원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더 높은 의식 상태를 추구하려면 자아는 공적이건 사적이건 나의 모든 요구를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 완벽하게 보이던 외적 자아를 선택한 대가로 내적인 자아와 무의식적인 자아, 고차원적인 자아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기도 한다. 당신이 내주고 포기한 것은 무엇이든 되찾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떨어뜨린 조각들을 다시 주워 담기 위해 되돌아가는 귀환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세계의 지혜 전통, 즉 고차원적 의식의 전승이 가리키는 것도 바로 그런 귀환의 여정이다. 지혜는 보디 마인드가 단순히 세포나 조직, 기관이 아닐 뿐더러 사고나 느낌, 감각만이 아니며 몸과 마음, 정신의 통합체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에 부합하는 사랑의 생리적 작용이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안이나 우울, 행복의 생리적 작용도 있다. 전인적 시스템 접근법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매 순간의 필요성에 따라 생리적인 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안다.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차원의 지능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태양 광선을 초점으로 모으는 돋보기와 같다. 그런 나는 모든 경험을 독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개인적인 것으로 만든다. 나는 희망과 두려움, 소망과 꿈의 묶음이다. 나는 다른 누구도 잊지 않은 기억을 품고 있다. 그 기억의 각 칸에는 습관과 믿음, 과거의 트라우마와 특정 경험 등이 저장돼 있다. 이런 복잡성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따라서 나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숙제다.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 귀환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거의 똑같이 적용된다.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잠든 나를 깨워 다시 한번 활기찬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영역에서는 의식의 빛이 진정한 치유자다. 의식 있는 삶의 경험이 주는 풍성한 열매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아름다운 것을 인식한다. 친절하게 행동하고 친절하게 말한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해준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소 짓는다. 모욕이나 무시를 용서한다.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문제 해결책을 찾는다. 다른 사람과 긴밀한 유대감을 갖는다. 명상을 한다. 짬을 내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그런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누군가의 기운을 돋운다. 놀기를 좋아하고 자주 시간을 내어 논다. 산책으로 재충전하며 산뜻한 기분을 갖는다.
기운나게 하는 신체 활동을 즐긴다. 요구받기 전에 미리 다른 사람의 영역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 행복하고 기분이 좋다. 순수한 기쁨의 순간을 자주 느낀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한다 등이 있다. 고차원적 자아만이 우리가 의식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풍요로운 경험에 접근할 수 있다. 고차원적 자아의 목표는 의식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삶은 항상 즐거운 것과는 다르다. 의식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며 늘 자유롭다. 모든 경험에 열려있는 그 개방성이 신뢰의 비약을 부른다. 그러나 세계 모든 문화의 현자, 성인, 정신적인 지도자 등을 포함해 그처럼 신뢰의 비약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고차원적인 자아가 단 하나뿐인 진정한 자아라고 선언한다. 치유로 가는 여정의 마지막 장애물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나라는 자아의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이다. 보디 마인드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 행동도 실제로 행하기는 몹시 어렵다. 몸의 지혜는 놀랍지만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예측 불가능성이 그 지혜를 손상시킨다. 우리는 자아와 건강한 관계를 갖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성공하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지 않게 억누른 데 대한 대가를 나중에 치러야 하는 문제도 따른다. 우리의 상황은 아주 혼란스럽다. 스스로 지혜로운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거기서 비롯되는 수많은 문제가 만들어낸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 치유의 자아가 고통을 끝낼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까? 모든 삶에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른다. 고통의 신체적인 측면인 통증만이 아니라 고통의 정신적인 측면인 괴로움도 당연히 수반한다. 겉으로 아무리 행복해 보인다 해도 정신의 내적인 드라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치유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의식,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치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능성인 고차원적 자아는 의식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아를 뜻한다. 고차원이라는 단어는 정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몸과 마음의 분리는 인위적이며 의학적인 증거는 이 두 가지를 보디 마인드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고차원적 의식이라고 하면 몸과 마음의 통합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의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과 정신, 영혼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 고통의 근원은 치유의 근원과 같다. 그 근원은 의식의 상태다.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식의 차원에서만 이룰 수 있는 목표이다. 자아 회복을 추구하는 것은 의식적인 결정이며 단 한 번으로 되는 일은 결코 아니다. 세포 차원의 회복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실상 자동적인 과정이듯이 자아 회복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 출신 철학자이자 명상가인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는 언젠가 명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
흔히 사람들이 하루 중 특정 시간을 할당하고 그 시간에만 명상을 하는데 진정한 명상은 하루 24시간 계속하는 것이다. 사실 치유도 그와 같다. 치유는 호흡과 비슷하다. 호흡은 생명 유지 과정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요가의 호흡법이 그 예다. 치유는 원래 자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미 그 과정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셈이다.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 선택이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치유 과정에 자신을 몰입시켜 스스로 치유에 참여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자신이 고차원적 치유자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고차원적 치유자로 진화하는 행동 자세에는 행복에 높은 가치를 둔다. 안정된 중심을 기준으로 살아간다. 투쟁과 저항을 멈춘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그들의 모범이 됨으로써 조화를 추구한다. 주변 사람들과 불화 대신 공감을 선택한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열린 마음을 갖는다. 지금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바탕으로 최상의 삶을 추구하는 비전을 갖는다. 괴로움과 불편함의 미묘한 조짐에 주목한다. 과거에 입은 손상을 복구한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다. 끊임없이 진행되는 과정에 참여하기를 즐긴다. 이 항목들은 의식적인 진화의 특성이다. 매일 성장하고 진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면 자신이나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깨어 있는 자세로 참여하게 된다. 자아에 대한 인식을 바꿀 기회는 언제나 있다.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하는 경험이 우리를 실제로 바꾼다는 사실이다. 나에 대한 인식을 바꿀 시간을 연기할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더 많이 달라져 나중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자아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과정으로는 첫째, 어린 시절의 경험은 유전자와 생리적 작용, 행동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추정보다 훨씬 더 깊이 그 아이에게 각인된다. 둘째, 우리 각자는 이 모든 영향력이 합쳐져 만들어진 삶의 지도를 갖고 다닌다. 그 지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다. 셋째,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믿음과 행동, 해석을 선택함으로써 이 각인된 지도를 바꿀 수 있다. 알아차림을 통해 의식력을 높이고 마음을 확고히 먹으면 무의식적으로 새겨진 지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으로 축복받은 생명체는 인간인 우리 외에는 없다. 보디 마인드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스스로 이루어지고 새로워지므로 가장 높은 차원의 진화가 이루어진 삶을 산다는 것은 자아가 자신의 모습을 찾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노자는 삶에서 생기는 모든 일에 바람 속의 갈대처럼 순응하며 견뎌내야 한다고 가르친다. 우리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며 꼿꼿이 서서 삶의 압력에 저항하면 쉽게 무너지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 모든 면을 고려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존재 방식이다.
각각의 경험이 최대 수백 개의 유전자에 각인된 흔적을 남긴다고 유전학이 설명하지만 그 과정은 한 번으로는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된다. 원래 중단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살아 있다는 것은 도도하게 흐르는 진화의 강에 합류하는 것이다. 그 강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같은 곳의 같은 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고차원적 치유는 계속 확장하고 성장하고 진화하는 태도로 모든 경험을 감싸 안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할까? 삶 그 자체가 삶을 지탱한다. 그런 사실을 확신하면 치유의 여정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로 우리를 이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기쁨을 표출하는 일생일대의 프로젝트가 바로 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몸과 마음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스스로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 박테리아, 환경 독성 물질들이 우리를 일상적으로 공격하고 신체 노화도 빨라지지만 이런 치명적인 위협들을 이겨내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여 면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우리의 삶과 건강에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치유하는 고차원적 자아에 접속하여 사랑과 의식을 높여 젊고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의 주인공으로 조화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는 완전한 건강의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